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애초에 이게 아직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약간 자립을 못한 청년들이 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띠띠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 15년간 280조를 쏟아붓고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도 좀 충격인데요. 22일에 관련 통계가 또 발표가 됐죠. 지난해 출생아 태어난 아이의 수가 24만 9천 명. 2021년보다 4.4%가 감소를 1년 했고 전보다 4.4% 감소. 네. 그다음에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처음이래요. 네. 1970년대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 그렇죠. 근데 사실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이 그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한 명도 채 안 된다. 이제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사례에 이제 좀 관심을 가졌잖아요. 0.78명에 대해서. 유엔 인구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희 2021년도에 이제 학교 출산율이 1.1명. 같은 해,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이 1.64명이고 일본은 1.33명인데 이거보다 훨씬 낮다.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나라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한국을 두고. 근데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까요?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랑 육아를 같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혼인 건수를 보면 2년째 이제 20만 건 이하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2년도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게 3만 건이 넘었어요, 1년에. 그럼 지금 20만 건 이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많이 떨어졌네요. 내려온 거고.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를 낳는 그 평균 연령도 33세. 이게 보면 OECD 평균이 보통 보면 29세 한 몇 점? 29.3세. 20대 후반이나 30대 극초반의 해외에서는 첫 아이를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통계적으로 우리는 33세. 사실 주변에도 제 또래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 결혼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제 언니들 뭐 한 33세 이상 그거 보면은 진짜 이 지표가 반영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애초에 이게 아직 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으시는가요?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은 좋지만 아이를 갖는 거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일, 뭐 신체 변화, 일상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출산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집이 좀 안정적인 이제 주거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출산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고. 성인 이행기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개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이는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 약간 자립을 못한 청년들이 저인 것 같은데요. 성인으로 옮겨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주관적인 성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지연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 연령도 늦춰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경기가 늘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경기가 좋고 그러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출산율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 결과 2016년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기본적으로 10개월 이후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산이라는 그 인생 계획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출산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장 경기가 안정되더라도 이거를 출산의 긍정적인 지표로 받아들이는 데는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출산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렇게 무슨 수학하듯이 이렇게 계약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희 집도 처음에 이제 출산 준비를 할 때 1년 뒤에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 줄 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실질적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출산율 내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게 10개월 뒤에도 그다음에 더 나가면은 1, 2년 뒤에 10년 뒤에도 나라가
좀 살만할 것 같다. 그쵸. 나뿐만 아니라 내 네. 자녀 세대도 살만한 나라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확신을 어쨌든 지금 가임 세대들한테 심어주는 주는 게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가장 같고. 효과적인 방법인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출산이 예. 결국은 축복이다. 인생에 약간 축복이라는 네네. 걸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30대들한테 네. 맞벌이 가정도 많고 이런 가정들한테는 네. 축복인 동시에 약간 새로운 문제의 시작 이런 예, 약간 느낌이죠, 이제 부담. 스트레스도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네.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축복이 되는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그쵸. 명확하게 제시를 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마무리로 이제 권기범 선배는 그 아버지시잖아요. 네. 혹시 마무리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과 그다음에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약간 환경에 대한 예. 문제로 이어지기 그쵸. 때문에 네,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네, 애국해 주시는 네. 모습 보여주시고 네. 엄마 아빠 화이팅. 네, 엄마 아빠 화이팅. 네.